2026년 2월 19일 이탈리아 총리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들고 온 건 파스타도 피자도 아니었어요. 7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 열쇠와 아프리카 광산 지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를 먹고 있는데 왜 반도체 강국이 이탈리아한테 반도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탈리아가 가져온 아프리카 광산 지도예요. 배터리 핵심 광물을 95%나 수입하는 한국에게 중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도대체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슨 거래가 오간 건지 오늘 그 속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반도체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2,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게 전력 반도체예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해주는 심장 같은 존재죠. 문제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약하다는 겁니다. 세계 12위권 밖이에요. 반대로 이탈리아는 전력 반도체 강국이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요. 한쪽은 심장이 없고 한쪽은 뇌가 없는 상황인 거죠. 더 심각한 건 배터리 원료입니다. 리튬,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우리나라는 95%나 수입하는데 그것도 대부분 중국을 거쳐서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법을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가공한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겁니다. 한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에요. 이걸 못 받으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순간 이탈리아가 들고 온 아프리카 광산 지도가 빛을 발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탈리아 정부가 보증을 서고 국제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해줘요. 혼자 가면 위험하지만 여럿이 가면 안전한 구조죠. 왜 하필 이탈리아였을까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요. 여기엔 숨겨진 계산이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현대차의 경쟁자고 프랑스 원전은 한국 원전의 경쟁자예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다릅니다. 이탈리아가 강한 분야와 한국이 강한 분야가 정확히 달라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해요.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스마트폰에 사진 저장하고 앱 설치하는 거 다 메모리 반도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전력 반도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전력 반도체가 뭐냐면 집에서 나오는 220V 이 교류 전기를 스마트폰이 쓸 수 있는 5V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충전 어댑터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전력 반도체거든요. 전기차를 생각해보세요. 배터리는 수백 V의 직류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데 모터는 교류로 돌아가고 에어컨은 다른 전압이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은 또 다른 전압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게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약하다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7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전기차의 심장인 전력 반도체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러 매번 외국에 가야 하는 것과 같거든요. 여기서 이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줄여서 ST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가 바로 전력 반도체로 유명합니다.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 줄여서 SiC라고 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실리콘 카바이드가 뭐냐고요?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손실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신소재예요. 전기차로 치면 같은 배터리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죠. 테슬라가 왜 전기차 효율이 좋은지 아세요? 이 SiC 전력 반도체를 일찍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SiC 칩을 공급하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ST예요. 이탈리아 정부는 지금 ST의 시칠리아 카타니아 공장에 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완전 통합 SiC 생산 시설을 짓고 있어요. 웨이퍼 생산부터 칩 제조,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다 하는 공장이죠. 이게 2026년에 본격 가동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국은 뇌가 있는데 심장이 없고 이탈리아는 심장이 있는데 뇌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잡은 겁니다. 숫자로 한번 볼까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같은 차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플랫폼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를 현대차는 이미 ST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력 반도체가 부족해졌어요. 2021년에는 전력 반도체 부족으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수백만 대나 줄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도 공장을 세워야 했고요. 이번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탈리아 정부에게 우리 기업들에게 전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대가로 한국은 뭘 줬을까요? 바로 메모리 기술과 패키징 기술입니다.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핫한 기술이 첨단 패키징이에요. 첨단 패키징이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의 칩을 하나로 합치는 기술입니다. 레고 블록을 생각해보세요. 빨간 블록, 파란 블록, 노란 블록을 따로따로 두면 그냥 블록이지만 이걸 정교하게 조립하면 멋진 작품이 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칩, 연산 칩, 센서 칩을 따로 두면 각각의 칩이지만 이걸 하나로 엮으면 훨씬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어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L이라는 메모리가 있어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AI 열풍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바로
HBM이거든요. 이 HBM이 왜 특별하냐면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들어요. 마치 아파트처럼요. 이게 바로 첨단 패키징 기술이에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예요. SK 하이닉스의 HBM은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ST는 이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동차용 칩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차를 생각해보세요. 카메라, 센서, AI 연산칙, 메모리, 전력 반도체가 다 필요해요. 이걸 따로따로 두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전력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한국의 패키징 기술로 하나로 합치면 작고 빠르고 효율적인 슈퍼칩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분야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이탈리아는 한국에 전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국은 이탈리아의 메모리 기술과 패키징 기술을 전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한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탈리아에 진출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상대하면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한국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세정 장비, 진착 장비, 검사 장비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ST가 이탈리아에 7조 원짜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수출길이 유럽으로 확 열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반도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는 반도체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 핵심 광물이 뭐냐면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자재예요.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같은 것들이죠. 문제는 한국이 이걸 거의 100%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중국을 거쳐서요. 잠깐, 왜 중국을 거쳐야 할까요? 한국이 직접 아프리카나 호주에서 사오면 안 되나요? 여기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핵심 광물은 땅에서 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제하고 가공해야 합니다.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밀가루 빵을 먹고 싶다고 해봐요. 밀을 직접 수확했어요. 그런데 밀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밀을 미아서 밀가루로 만들고 그걸 반죽해서 빵을 구워야 해요.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광산에서 캔 원석을 재련해서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고 그걸 가공해서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해요. 그런데 이 재련과 가공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리튬 가공의 60%, 코발트 가공의 70%, 히토류 가공의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광물을 캐도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한 다음에 한국으로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할까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공한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아요. 유럽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어요. 핵심 원자재법 CRMA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전기차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을 거치지 않은 광물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광물의 95%를 수입하고 그 대부분이 중국을 거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를 팔고 있잖아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전 세계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쓰는 광물이 중국을 거치면 보조금 탈락이에요.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1천만 원이 넘어요. 이걸 못 받으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탈리아가 들고 온 아프리카 광산 지도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멜로니 총리가 말한 마테이 계획, 이게 핵심입니다. 마테이 계획이 뭐냐면 이탈리아가 아프리카와 손잡고 자원을 개발하는 국가 전략이에요. 엘리코 마테이라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에너지 사업가 이름을 딴 거예요. 이탈리아는 지중해 건너편이 바로 아프리카잖아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네트워크가 탄탄합니다. 마테이 계획의 핵심은 뭘까요? 기존의 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가져가는 방식은 좀 일방적이었어요. 싸게 사서 가져가고 끝. 아프리카 현지에는 별로 남는 게 없었죠. 마테이 계획은 다릅니다. 아프리카에 투자해서 현지 경제도 발전시키면서 자원도 확보하자는 거예요. 이탈리아 정부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합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세계은행과도 협력해서 리스크를 분담하고요. 에너지, 인프라, 농업, 보건, 교육 5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요. 단순히 광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로도 깔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세우는 거죠. 여기서 핵심 프로젝트가 있어요. 로비토 회랑이라고 불리는 철도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잠비아, 이 두 나라에 엄청난 광물이 묻혀 있어요. 코발트, 구리, 리튬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내륙이라 바다로 운송하기가 어려웠어요. 로비토 회랑은 이 내륙 광산에서 앙골라의 로비토 항구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완성되면 아프리카 내륙의 광물을 대서양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에서 배에 실으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바로 갈 수 있죠. 중국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의 협력이 왜 중요한지 보이시죠? 한국은 자본과 기술은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들이 광산 개발 경험도 있고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죠. 그런데 아프리카 네트워크가 없어요. 외교적 기반이 약한 거죠. 아프리카에 가서 광산 계약을 따려고 해도 현지 정부와 관계가 없으니 쉽지 않아요. 반대로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네트워크는 강한데 배터리나 반도체 기술이 없어요. 광물을 캐워도 뭘 만들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냐고요?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정부와 계약을 따고 한국 기업이 광산 개발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기업이 철도와 항만을 짓고 한국 기업이 재련 시설을 짓는 거죠. 그렇게 캔 광물은 이탈리아나 제3국에 있는 가공 시설로 보내요. 중국을 거치지 않는 거죠. 가공된 광물은 한국 배터리 회사로 가고 그 배터리는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에 들어가요.
미국 IRA, 유럽 CRMA 요건을 다 충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이탈리아, 아프리카 삼각협력 모델입니다. 잠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프리카 투자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정치가 불안정하고 법이 자주 바뀌고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마테이 계획에는 안전 장치가 있어요. 이탈리아 정부가 보증을 서고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이 금융 리스크를 분담해요. 쉽게 말해서 혼자 가면 위험하지만 여럿이 가면 안전한 거예요. 한국이 혼자 아프리카에 가면 불안하지만 이탈리아 정부와 국제 금융기관이 같이 가면 훨씬 안전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광물을 노리냐고요? 첫 번째는 코발트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예요. 전 세계 코발트의 70%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콩고 코발트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배터리의 기본 재료죠. 아프리카 남부의 리튬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세 번째는 흑연입니다. 배터리 음극재에 들어가요. 모잠비크가 세계적인 흑연 매장지예요. 재밌는 게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가 이미 모잠비크에서 천연가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흑연 광산에 진출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핵심 광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방위산업, 줄여서 방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방산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뤄내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방산이 최근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폴란드에 K2 전차랑 K9 자주포 수출하고 UAE에 천궁 미사일 수출하고 K방산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한국 방산에도 약점이 있어요. 소프트웨어와 체계 통합 기술이에요. 무기를 만드는 건 잘하는데 여러 무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건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전투기, 함정, 미사일, 레이더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운영하는 그런 기술 말이에요. 이탈리아에는 레오나르도라는 방산 기업이 있어요. 유럽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죠. 이 회사가 뭘로 유명하냐면 바로 소프트웨어와 체계 통합이에요.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공 전자 시스템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미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레오나르도의 AESA 레이더용 안테나 장치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AESA 레이더가 뭐냐면 전투기에 달리는 최첨단 레이더예요. 하나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레오나르도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레이더를 제3국에 수출하는 거죠. 이탈리아에는 M346이라는 훈련기가 있어요. 레오나르도가 만들죠. 이 훈련기에 한화의 레이더 기술이 탑재되면 가격 대비 성능이 훨씬 좋아져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 올라가는 거죠. 헬기 분야도 있어요. 레오나르도는 헬기 분야의 세계적 강자예요.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AW159 와일드캣 헬기가 레오나르도 제품이에요. 이번 회담에서 한국 내 유지 보수 센터 구축이 논의됐어요. 지금은 헬기 고장나면 부품을 이탈리아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한국에 센터가 생기면 바로 수리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차세대 헬기 공동 개발 가능성도 있어요. 한국의 제조 능력과 이탈리아의 설계 능력이 합쳐지는 거죠. 해군 함정 분야도 봅시다. 이탈리아의 핀칸티엘이라는 조선소가 있어요.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가진 회사예요. 잠수함 기술도 뛰어나고요. 한국에는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있죠. 대량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예요. 이 둘이 만나면 뭐가 가능할까요?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잠수함을 사려고 해요. 이탈리아의 설계 기술과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이 합쳐지면 이런 대형 입찰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주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우주청, 줄여서 ASI라고 하는데 이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하기로 했어요. 달 탐사가 핵심이에요. 한국은 22년에 다누리를 달 궤도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달에 착륙한 적은 없어요. 이탈리아는 달 착륙선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과 이탈리아의 달 착륙선 기술이 합쳐지면 한국도 달에 착륙할 수 있는 날이 빨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반도체, 핵심 광물, 방산, 우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왜 이 모든 협력이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진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세계 경제가 두 블록으로 나뉘고 있어요. 미국 편과 중국 편, 그리고 중간에 낀 나라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죠.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엮여 있어요.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고 핵심 광물도 중국을 거쳐오고요. 그런데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이에요. 이게 딜레마예요. 중국과 거래하자니 미국이 눈치 보이고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에서 보복이 올까봐 걱정되고요. 이탈리아도 비슷한 처지예요. 이탈리아는 G7 회원국이에요. 미국의 동맹이죠. 그런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거래가 많았어요. 2019년에는 1대1로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는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1대1로에서 빠지고 미국 편으로 더 확실히 서고 있죠.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손을 잡은 거예요. 혼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휘둘리지만 같이 가면 협상력이 생기거든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이야기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갑자기 석유 가격을 4배나 올렸어요. 석유를 수입하던 나라들은 패닉에 빠졌죠. 그때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이 뭘 했냐면 같이 뭉쳤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한 거예요. 혼자서는 산유국에게 휘둘리지만 여럿이 뭉치니까 협상력이 생긴 거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와 핵심 광물이 21세기의 석유예요. 이걸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손잡은 건 1970년대 IEA 결성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동맹이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전기차 산업이 숨통이 트여요. 현대차와 기아가 전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돼요. SiC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10%에서 15% 늘릴 수 있어요. 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가는 거죠. 테슬라가 전기차 효율에서 앞서 있었는데 이 격차를 좁힐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배터리 산업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지킬 수 있어요. 중국을 거치지 않는 광물 공급망이 생기면
생기면 미국 IRA와 유럽 CRMA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만든 배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기차 한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중국 배터리 회사들 CATL이나 BYD 같은 데는 이 보조금을 못 받아요. 한국 배터리가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에요. ST가 이탈리아에 7조 원짜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 장비가 들어가요.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주로 삼성과 SK에 납품했어요. 고객이 두 개뿐인 거죠. 그런데 유럽 시장이 열리면 고객이 늘어나요. 매출이 다변화되는 거죠. 한 회사에 의존하면 위험하잖아요.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지니까요. 네 번째로 방산 수출에 새로운 루트가 열려요. 한국 방산은 폴란드, 호주, 중동에서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유럽 본토 시장은 아직 뚫기 어려웠어요. 유럽 국가들은 자기네 무기 사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협력하면 달라져요. 하나의 하드웨어에 레오나르도의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제품. 이건 반쪽짜리 유럽 제품이에요.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훨씬 쉬워지는 거죠.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에게도 기회가 열려요. 이탈리아 경제의 특징이 뭐냐면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강소기업이 많아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예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협력도 합의됐어요. 한국 중소기업들이 이탈리아의 명품 장인 정신, 디자인 역량, 특화된 기계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반대로 이탈리아 중소기업은 한국의 IT 기술, 제조 효율성을 배울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 문화와 관광 산업도 빼놓을 수 없어요. 멜로니 총리가 회담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딸이 K-팝 팬이라고요. 웃음 포인트 같지만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K-팝, K-드라마, K-뷰티가 이탈리아에서 인기라는 뜻이거든요. 양국은 상호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탈리아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하고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죠. 한국인 이탈리아 관광객이 연간 100만이에요. 이탈리아인 한국 관광객도 늘고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소비재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한국 식품, 한국 패션 이런 게 이탈리아에서 더 잘 팔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도 한국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죠. 구찌, 프라다, 페라리 같은 브랜드들이요. 자, 정리해볼게요. 이번 한국 이탈리아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에요. 반도체에서는 뇌와 심장을 교환했어요. 한국의 메모리 기술과 이탈리아의 전력 반도체 기술이 만난 거죠. 핵심 광물에서는 새로운 배달 경로를 뚫었어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직접 광물을 가져오는 루트요. 방산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쳤어요. 한국의 제조 능력과 이탈리아의 체계 통합 기술이 결합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 안보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경제와 안보가 따로였어요. 경제는 효율성 싸움이고 안보는 군사력 싸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반도체 하나 못 구하면 자동차 공장이 멈춰요. 광물 공급이 끊기면 배터리 못 만들어요.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 혼자 가면 한계가 있어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파트너와 손잡아야 해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조선, 콘텐츠에서 강해서 그런데 전력 반도체, 자원, 소프트웨어에서 약해요. 이탈리아는 전력 반도체, 아프리카 네트워크, 체계 통합 기술에서 강해요. 그런데 메모리 대량 생산 IT에서 약하고요.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변을 채워주는 파트너. 그게 바로 이번 동맹의 본질이에요. 140년 전 조선과 이탈리아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인사만 나눴어요. 19년 전 이탈리아 정상이 방한했을 때는 좋은 친구 하자고 악수했어요. 그런데 2026년 이번에는 달라요. 같이 싸우자고 손을 맞잡은 거예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게 있어요. 반도체 N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부터요. MOU는 약속이에요. 실제 계약은 따로예요. 한국 기업들이 ST와 구체적인 공급 계약을 맺는지, 한국 장비 회사들이 이탈리아 공장에 실제로 납품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마테이 계획에서 한국의 역할이 구체화되는지도 봐야 해요. 이탈리아가 아프리카에서 광산 계약을 따면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하는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한국광물자원공사 같은 곳들이 아프리카 광산에 투자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방산 협력이 확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한화 레오나르도 협력이 레이더에서 시작해서 다른 분야로 넓어지는지 봐야 해요. 헬기, 함정, 미사일까지 협력이 확대되면 K방산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련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배터리 소재 기업들, 방산 관련 기업들이요.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거 아시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들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반도체, 배터리, 방산, 자원 개발 이런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면 더 좋겠죠? 농담 아니에요. 이탈리아 기업들과 협력이 늘어나면 이탈리아어 수요도 늘어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탈리아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K-뷰티, K-푸드가 이탈리아에서 인기예요. 문화 교류가 확대되면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반대로 이탈리아 제품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탈리아 식품, 와인, 패션 같은 거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전력 반도체 공급이 안정되고 배터리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차 가격도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 갈 때 한국어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듣는 거 편해지겠죠? 2026년 2월 19일, 19년 만에 이탈리아 정상이 한국에 왔습니다. 140년 수교 역사상 가장 실질적인 회담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에요.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중견국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혼자 가면 한계가 있어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파트너와 손잡아야 해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 동맹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죠.